내 하루는 늘 새벽 첫 차보다 먼저 시작된다. 시내버스 차고지 옆 작은 구내식당에서 국물을 끓이고 김을 구우면 냄비, 입김 사이로 지난 세월이 피어오른다. 이 이야기는 자식의 폐륜의 눈물 대신 복수를 택한 한 어미가 어떻게 아들을 제 발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옥분, 올해 65세,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아들 강도윤을 키웠다. 버스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밤에 반찬 팔아 모은 돈으로 차고지 상가, 지분과 재개발 우선 분양권을 조금씩 사들였다. 언젠간 이 동네가 바뀔 거야.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만든 작은 안전망을 나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씨앗돈이라며 쥐어주었다. 도윤은 그 돈으로 플랜티나라는 식물성 요리 브랜딩 회사를 창업했고 아내 율라라는 PR 컨설턴트 겸 인플루언서로 합류해 회사의 얼굴이 됐다. 내가 키운 아들이 도시에서 성공한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밤마다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스마트폰으로 라라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봤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우리 도윤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대대적인 브랜드 론칭 파티를 열었다. 나는 구내식당에서 밤새 끓인 우거지국과 삶은 감자를 도시락통에 담아 행사장 루프탑으로 올라갔다. 내 아들이 큰일을 해내는 날인데 어미가 손수 끓인 국 한 그릇 정도는 건네야 하지 않겠는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쏟아져 나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윤과 라라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시락통을 들어 보였다. 도윤아, 엄마가 우거지국 끓여왔어.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엄마, 오늘은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음식 반입은 금지예요. 도윤이 미간을 찌푸렸다. 라라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 채로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어머님, 안전 규정이라서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초대 손님이 아닌 정리 대상처럼 엘리베이터로 안내됐다. 박수 소리와 음악은 문이 닫히자 사라졌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은 손에 남았고 손바닥엔 미지근한 국물 자국만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65년을 살면서 많은 모욕을 당해봤지만 내 자식에게 당한 건 처음이었다. 밤새 끓인 국이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고? 나를 키워준 건 그 국물이었는데 내가 키운 아들은 그 국물을 거부했다. 그날 밤 구내식당에서 혼자 우거지국을 떠먹으며 나는 결심했다. 눈물로 하소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내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미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줄 시간이었다. 새벽이 되자 첫 차가 차고지로 들어왔다. 나는 다시 국을 데웠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였다. 이 늙은 어미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곧 모두가 알게 될 터였다. 두 번째 이야기, 종이 위의 약속.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친구 정혜성 변호사를 찾아갔다. 혜성이는 내가 버스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서민 편에 서는 사람이었다. 아이들 사업이 잘 되길 바랐지. 그런데 내게 건넨 말 한마디가 마음을 끊어냈어. 혜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었다. 사실 나에게는 숨겨둔 카드가 있었다. 플랜티나의 사무실 임대차는 차고지 상가 지분을 가진 내가 제공한 특약 라이선스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옥분아, 계약서 다시 한번 보자.
혜성이가 꺼낸 서류를 보니 내가 도윤에게 사무실을 빌려줄 때 넣어둔 조항들이 있었다. 지역사회 기여, 가족 돌봄 시수 보장 같은 ESG 조항들이었다. 당시에는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무심한 말 한마디와 노인 출입 제한은 차별성 행위야. 이 조항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 혜성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임대 라이선스 해지 통지 가능하고 공급 계약 정지 가처분도 가능해. 그리고 창업 때 빌려준 무이자 전환사채는 즉시 상환 청구로 돌릴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실행하면 내 아들의 사업이 무너질 게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제 밤 도시락통을 들고 서 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혜성아, 진행해줘. 그날 오후 플랜티나의 법무 메일함에는 라이선스 해지와 전환사채 상환 청구가 동시에 도착했다. 나는 상가 운영 지분사 명의로 협력 납품사들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공급 중단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저녁 무렵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모든 게 막혔어요. 아들아, 어미도 사업가야. 계약 위반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라라의 광고 카드들은 지불 승인 오류가 떴고 도윤은 급히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차가웠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갈등 이슈가 리스크입니다. 이틀 만에 플랜티나의 화려한 간판에는 전기, 공급 중단 스티커가 붙었다. 나는 차고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돈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다. 사랑으로 줄 때는 씨앗이 되지만 배신당했을 때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 혜성이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다려. 진짜 교육은 지금부터야. 밤이 되자 구내식당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달빛 밥상. 사흘 뒤 밤. 비에 젖은 두 사람이 차고지 구내식당 뒷문을 두드렸다. 나는 잠금 장치를 풀며 짧게 물었다. 밥은 먹었니? 고개를 저으며 선 두 사람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교육이 우선이었다. 들어와. 조건이 있어. 나는 그들을 식당 안으로 들인 뒤 말했다. 100일. 여기 달빛밤 상에서 야간 근무해. 버스 기사님, 청소 노동자, 길 위의 사람들 밥 챙기는 곳이야. 월급 없어. 대신 최소한의 잠자리 끼니. 그리고 일. 도윤이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싫으면 나가. 하지만 그러면 진짜 끝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다. 100일의 첫날, 라라는 손에 낀 반짝이는 반지를 벗고 양파망을 뜯었다. 양파 껍질은 눈물을 불러오는데 오늘의 눈물은 매운 성분 탓만은 아니었다. 도윤은 쌀 포대를 내다 미끄러져 무릎을 찧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예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파도 참아야 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더 아픈 몸으로 일하거든. 자정이 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카메라를 든 블로거가 검수단처럼 굴며 들이밀었다. 여기 위생 최악이네요. 스토리각 나오겠는데? 나는 앞치마 끈을 고쳐 묶고 다가가 밥 한 그릇과 따뜻한 물을 내밀었다. 우리 밥엔 야간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카메라보다 먼저 숟가락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찍고 가시려면 그릇 닦는 일부터 같이 하시죠. 말끝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블로거는 투덜거리며 물러났다. 그때 줄의 끝에 서 있던 청소 노동자가 나라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마워요.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라라는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마주쳤다. 사람의 온기는 카메라 앞에 박수보다 오래 남았다. 라라야, 내가 찍던 사진들 봤어. 예쁘긴 한데 차가웠어. 진짜 따뜻함은 저런 거야.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었고, 라라는 손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 갔다. 어느 날 밤, 젖은 슬리퍼를 신고 온 할머니가 있었다. 라라가 수건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발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할머니는 라라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고맙다, 딸아. 우리 손녀뻘이네. 그날 밤 라라는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 진짜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는지. 라라야, 내가 팔던 건 이미지였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야. 도윤도 달라졌다. 처음엔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사장님 아들이라며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도윤아 하며 반겼다. 국간을 맞출 때도 몇 번이고 맛을 보며 공부했다. 엄마, 이 짠맛이 맞나요? 아니야. 짠맛이 아니라 깊은 맛이어야 해. 다시 해봐.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생각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미 끝났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못다한 교육이었다.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일이었다. 달빛 밤상에서 보내는 밤들이 쌓여갈수록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다. 카메라 앵글을 신경 쓰던 시선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시작은 했네. 나는 새벽국을 끓이며 혼잣말했다. 100일은 아직 절반도 남아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비로소 들리는 소리. 비바람 치던 어느 새벽, 라라는 젖은 슬리퍼를 버리고 강수 장화를 사서 내 자리 옆에 살짝 두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다. 도윤은 끓는 국물 앞에서 수십 번간 맞추기 노트를 새로 썼다. 소금 한 꼬집, 파 한 줌. 서툰 손이 음식에 숨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그저 짜거나 밍밍하기만 했던 국물이 이제는 제법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다. 도윤아,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여야 해. 네,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택배 상자 하나가 식당으로 왔다. 안에는 옛날 내가 도윤 초등학교 때 달아주었던 버스 자수 패치가 들어 있었다. 도윤이 더듬더듬 말했다. 엄마, 이거 다시 달아주면 좋겠어. 내가 커서 떼어냈던 거니까. 나는 대꾸하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다. 바늘이 천을 찍을 때마다 어긋난 시간들이 한 땀씩 맞물렸다. 그때 라라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바느질. 왜? 손으로 만드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손으로 한 건 스마트폰 터치밖에 없었거든요. 라라의 첫 바느질은 엉망이었다. 실은 엉키고 바늘은 비뚤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까지 조그만 손수건에 꽃 하나를 수놓았다. 이상해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게 바로 손의 기억이야. 라라야. 한편 도윤은 버스 기사 아저씨들과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다. 도윤아, 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너 성공했다고 매일 자랑하셨어. 그 말에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김 기사님, 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왜 그날 오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느 비 오는 밤, 한 임신부가 식당에 들어왔다.
배가 불룩한 채로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다. 라라가 따뜻한 죽을 끓여 드렸다. 언니, 몸조리 잘하세요. 아기가 소중해요. 임신부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언니도 곧 경험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마음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라는 내게 물었다. 어머님,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건가요? 내 가슴이 저 사람의 가슴이 되는 거야. 내 배가 저 사람의 배가 되는 거고. 며칠 뒤 도윤이 새벽에 혼자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슬며시 다가가 지켜봤다. 국물을 떠서 맛보고 다시 간을 조절하고 또 맛보고 그 모습이 어릴 적 내가 그랬던 것과 똑같았다. 엄마? 응. 잘하고 있어. 100일이 되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돌려달라는 것 없어요. 다 엄마 거니까. 다만, 여기서 일 더 배우면 안 될까요? 여기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요. 도윤의 말에 라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 뭔가를 팔 줄만 알았지. 건네는 법은 몰랐네요. 조금만 더 옆에 있어도 될까요? 나는 오래 침묵하다가 차고지 외벽을 바라봤다. 예전부터 꿈꿔온 작은 그림이 머릿속에 있었다. 반짝이는 간판 말고 늦은 발걸음이 멈추는 불빛.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마지막 이야기. 밤차 식당. 2달 뒤 차고지 모퉁이 낡은 매점은 밤차 식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방의 총괄은 도윤, 홀의 매니저는 라라. 그리고 카운터 가장자리에 내 자리가 있었다. 수익의 일부는 그대로 달빛밥상, 운영비로 넘어가고 노선 기사와 청소 노동자, 야간 경비원에게는 식권이 발행됐다. 메뉴판의 메뉴에는 화려한 플레이팅 대신 기다려주는 국이 올라갔다. 엄마, 아니 사장님. 이 이름 어때요? 도윤이 메뉴판을 보여줬다. 우거지국, 감자국, 김치찌개. 그런데 이름이 달랐다. 새벽 5시에 국, 퇴근길에 국, 혼자여도 괜찮은 국. 좋네. 음식 이름에도 마음이 들어가야지. 오픈 첫날 비옷을 쓴 손님이 문을 열었다. 여기 밤에만 판다는 감자 수프 있나요? 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그릇을 내밀었다. 도윤은 간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접시 가장자리에 송송 썬 파를 살짝 얹었다. 손님이 한 숟갈 뜨자 얼굴이 풀렸다. 아, 이 맛. 돌아오는 길이 덜 멀어지네. 그 말에 라라가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사진부터 찍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그 순간을 눈에 담았다. 늦은 시간 혜성 변호사가 들렀다. 사업자는 신고 다 마쳤고 상가 지분은 내가 설계한 공익형 신탁으로 전환했어. 너희가 사람을 잃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구조지. 라라가 물었다. 우린 뭘 잃으면 안 돼요? 혜성이가 웃었다. 서로의 자리, 정말 그랬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동료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 도윤은 새벽 5시에 와서 국을 끓였고 나라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나는 계산대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어느 날 밤 젊은 커플이 들어왔다. 남자는 야간 택배 일을 하고 여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둘 다 지쳐 보였다. 사장님, 저희 결혼 준비 중인데요. 돈이 없어서 허름한 곳에서 식사할 생각이에요. 라라가 앞에 나섰다. 언니, 오빠, 여기서 하세요.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나는 라라를 말렸다.
라라야, 우린 장사하는 사람이야. 어머님, 제가 사비로 할게요. 저분들 결혼식 제가 준비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그 커플의 소박한 결혼식을 밤차 식당에서 치렀다. 하객은 버스 기사 아저씨들과 청소 아줌마들이었다. 화환 대신 라라가 손으로 수놓은 손수건이 있었고, 웨딩케이크 대신 도윤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있었다.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기쁜 눈물이었다. 마감 무렵 나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가족이라는 단어 대신 동료가 적힌 근로계약서였다. 우리는 함께 빚는 사람이야. 국물도, 하루도, 관계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니, 사장님. 오늘 매출 보고 드릴게요. 라라가 웃었다. 사장님, 리뷰 관리 제가 맡을게요. 별점 말고 사람 이야기로. 가게 불을 끄며 나는 생각했다. 불은 창고의 양으로 재지 않는다. 밤에 돌아오는 발걸음의 개수. 그 발걸음을 맞는 따뜻한 그릇의 깊이. 그리고 고맙습니다가 서로에게 남기는 잔영으로 잰다. 다음 날 새벽, 첫 차가 차고지로 들어왔다. 나는 문을 열고 국을 데웠다. 스테인리스 국자에 비친 얼굴엔 오랫동안 묵혀둔 사과와 용서가 담백하게 비쳤다. 문이 열리고 젖은 발걸음들이 다시 들어왔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했고 자리를 나눴고 이야기를 흘렸다. 밤차 식당의 간판 아래 세 사람은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누구의 머리채도 잡지 않아도 사람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뜨거운 김 사이로 확인하기 위해 이것이 한 어미가 자식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처벌이 아니라 치유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